오늘은 내 통장 잔고로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렇게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있을 텐데 이 돈으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지만 오늘 같이 한번 계산해 보면서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10억 좀 넘는 금액이고요. 그전에도 항상 10억은 계속 넘었던 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비쌌을 때는 거의 14억 8천만 원까지 육박했을 정도로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요즘에 좀 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0억 이상은 항상 보이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서울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유롭게 사실 수도 있겠지만 종잣돈이 부족한 분들은 서울 10억?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 사시거나 못 사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권을 또 알아보게 되는데 그럼 경기도에는 내가 살 집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남부권을 예시로 한번 제가 들고 와봤어요. 여기는 경기 남부 지역이고요. 남부 중에서 왼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지역은 과천 지역이고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억, 20억, 15억, 20억. 서울 아까 보여드린 가격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가격이죠. 사실 과천은 이미 서울의 1, 2급지와 비교될 정도로 엄청 값이 올라간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 지역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모르시고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 남부로 내려가 봐야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고 보셨다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다 보면 예시로 들은 지역이긴 하지만 금정, 삼본, 호계동 이쪽은 그래도 금액이 3억, 5억, 6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평촌 의왕 쪽은 이미 8억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 쪽으로 가시면 또 3억, 3억, 4.9억, 6.4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또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같은 경기 남부지만 금액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금액들은 30평대 아파트 전용 8사라고 표현하죠. 그 아파트 가격대를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기 남부 지역은 또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교 쪽인데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판교도 22.8억 등 거의 10억대 후반, 20억대 초중반까지 금액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성남 쪽에 구성남이라고 하죠. 하대원동, 상대원동, 도촌동 이런 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도촌동만 하더라도 8억대를 보여서 그나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하대원동이나 상대원동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5억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 남부 중에서도 금액이 저렴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경기 남부 지역인데도 동네마다 지금 금액이 많이 다르신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동네가 더 비싸고 어떤 동네가 더 싼 건지 그리고 내가 어느 곳을 갈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의 금액대의 집을 살 수 있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단순히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무작정 경기 남부 혹은 수도권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 그 나중에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0억대이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당연히 싸겠지? 그래서 경기도로 내려가서 집을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기 남부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과천이나 아니면 이런 판교 같은 지역들은 웬만한 서울보다도 비싼 곳이기 때문에 막연히 경기 남부라고 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요? 저는 집값은 내 돈과 대출금이 껴서 집값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모은 종잣돈과 은행 대출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내 돈에는 당연히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예금이나 적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코인 투자 요즘에 많이들 하시죠? 가상화폐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연금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결국 그것도 내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의 영역에 포함시켜 봤습니다. 대출금의 경우에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찾는 대출들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대출금의 경우에는 가장 잘 팔리는 상품들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금자리론이 있을 수 있고요. 디딤돌 대출도 있고 저소득 청년, 신혼, 신생아, 특례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안 되면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되죠.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결국에는 집값을 이룰 수 있고, 즉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집값을 계산할 때 명목적으로 나와 있는 집값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값을 단순히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가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도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을 사면 등기 친다고 표현하죠. 등기 비용도 발생하고 그냥 몸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도 하기 때문에 이사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할 건데요. 결국에는 약간의 부대 비용과 집값을 합쳐서 내 돈과 대출금으로 내서 이 모든 거를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계산기 닷컴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어디서든 내가 대출을 얼마 받고 어느 기간 정도 받고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사이트들이 있다면 가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원금 상환 방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원리금 균등으로 전 채택을 했고 대략적으로 5억을 했습니다. 5억으로 대출금을 설정한 이유는 6억을 다 채우는 것은 조금 많아 보일 수 있기도 하고 각자의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억을 설정을 했고요. 이 원리금은 사실 4억이든 6억이든 규제 안에서만 금액을 맞추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도 가장 많이 하는 30년 만기로 했고요. 30년은 360개월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을 360개월로 설정했습니다. 연 이자율은 제가 조금 세게 5%로 설정을 했는데요. 영끌로 투자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이자율보다는 조금 높은 값이지만 그래도 이자가 추후에 더 올라갈 것까지 감안해서 아예 미리 이자율을 높게 잡고 계산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이 없다면 대출을 받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자율을 시중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월 원리금 금액이 268만 4천 원 정도가 나오죠. 약 27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원리금 5억을 30년 동안 상환하는 동안에 이자율을 5%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약 270만 원씩 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원리금 상환액을 한 달에 무조건 270만 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다 싶을 때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아무래도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개인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혼부부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 사람 월급은 이렇게 원리금 상환하는 데 갚고 나머지 한 사람 월급으로 생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물 나지만 혼자인 사람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면 원리금을 낮춰서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리금을 낮춰서 계산을 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가 나온다면 그때 그만큼의 원리금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지 내가 이게 얼만큼 여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가계부를 쓰고 내 생활이 어떤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계부 관련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쨌든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인데요. 취득세, 대출이자, DSR, RTI 이런 거 계산도 가능하고요. 중개 수수료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대 비용을 어느 정도 계산을 좀 해본 다음에 내가 정확히 얼마를 살 수 있는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대 비용을 저는 대략적으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2천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만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돈은 1억 원 모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더 많이 모으셨다면 금액을 크게 쓰시고 더 조금 모으셨다면 금액을 낮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돈 1억 원에 대출금을 5억 원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었고, 가정한 금액에서 부대 비용을 제외하면 5억 8천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이 내 돈은 언제든지 빼서 집을 매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어디엔가에 묶여 있다면 반드시 해지할 준비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5억 8천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이 5억 8천 이하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돈이 모두 출금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두 번째로 부대 비용도 모두 계산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이 1억인데 대출이 5억 나온다고 집을 6억짜리를 사버리면 부대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수수료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집 매매가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대 비용까지 모두 계산했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자가 감당 가능한지 확인을 또 하셔야 되시고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돈을 매매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갖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굳게 다짐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쉬워요. 5억 8천만 원 이하의 집을 고르면 됩니다. 어떻게 고르냐고요? 이거는 정말 단순히 예시로 들은 건데요. 필터링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서울 동남권이랑 중앙구역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쪽은 강남이고요. 이쪽은 사당, 이쪽은 용산, 이쪽은 건대 쪽이죠. 이쪽은 송파입니다. 다 모두 어느 정도 급지가 높은 부자 동네로 알고 있는 곳이고요. 저는 필터를 20평에서 30평 이하, 즉 20평대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했고 가격은 넉넉하게 5.9억 이하 미만으로 했습니다. 5.9억까지 한 이유는 어느 정도 매수 심리가 떨어질 때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싸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필터는 좀 더 넉넉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값을 조율해보는 방식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너무 칼같이 5억 8억까지 맞추진 않고 5억 9억까지로 필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단지가 좋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으로만 해놨고요. 찾아본 결과 집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첨담하죠. 참고로 지금 이 보이는 것들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텔 매매는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오피스텔은 제외를 했는데요.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말 서울에서 집 살 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래서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서울 서남권 구역입니다. 이쪽은 개봉동이고요. 오류동. 그 다음에 여기는 양천구지만 양천구 비싼 동네는 요 위쪽이고 여기 아래쪽 신정동, 신월동 이쪽입니다. 그리고 신도림 역시 비싸서 잘 보이진 않고요. 그 밑에 대림이나 구로, 가산디지털단지, 그 다음에 안양, 금천구청, 그 다음에 신림 이쪽의 아파트들이 좀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제가 필터링만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진짜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은 투자 가치가 아쉬운 단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보단 일단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내가 서울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네가 나쁘고 아파트 연식도 안 좋고 뭔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봤던 이런 강남, 도곡, 설릉, 논현 이런 쪽보다는 당연히 값이 싸겠죠. 특히 압구정 이런 데는 넘볼 수도 없는 곳이고요. 압구정, 반포 이런 곳보다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데를 지금 살려고 알아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가 되면 당연히 비싼 돈으로 좋은 집을 잘 사시면 정말 좋지만 여유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알아보고 이 안에서 눈을 낮춘 다음에 좋은 아파트들을 구매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단지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서울 외곽구로 나가고 조금 더 신축인 곳들을 사셔도 저는 매우 존중하고 그 선택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서울에 이 정도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격으로도 혹은 내가 가진 가격으로도 어떤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저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축을 열심히 해서 집을 잘 사놓으면 그 집이 나중에 더 좋은 집이 되고 더 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투자를 하면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대한 돈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잘 저축하고 최대한 돈을 모은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살 때는 가장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 또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내가 살 수 있는 집 중 가장 좋은 집을 샀을 때 그 이후에 수익률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제 말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집 사는 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감이 되시거나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제 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든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확인하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